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12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선판 들여다보기 혼자서 들여다보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더 대선판을 잘 들여다보는 정치부 기자 경력 30년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 국제신문 김경국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국 선임기자는 일전에 한번 모셨었죠. 그때 많은 호응을 해주셨는데 정치부에서 30년, 그리고 청와대 출입, 국회 출입, 지금도 국회를 출입합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보통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은 여당 출입, 야당 출입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보통 반장급들은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반장급이 책임자가 야당을 출입을 하죠. 국민의힘을 지금도 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장에서 본 최근의 국민의힘 움직임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국제신문은 부산에서 나와서 부산, 경남, 울산을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프로젝트 해서 오늘부터 버스 투어로 부산, 울산, 경남을 2박 3일 동안 돌게 되죠. 네. 지금 그 부산, 울산, 경남 판세는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수도권이 유권자가 제일 많지만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이죠. 네, 그렇죠. 지금 지난주 8, 9일 이틀 동안 부울경에서 YTN과 리얼미터가 부울경을 상대로 조사한 부울경만 떼놓고 볼 때 지역만 떼놓고. 네,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18.4%, 국민의힘이 51%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9.4% 대 39.9%, 10% 남짓 차이인데 부울경만 PK만 떼놓고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사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2.2%, 윤석열 후보가 57.4%입니다. 또 양자 대결에서는 26.2% 대 61.9%입니다. 일단 이 수치 여론조사 추이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경향은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근 여론조사들을 놓고 볼 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추세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앞서 나가고 후보 지지율도 앞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선거 때를 보면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40%를 조금 못 미쳤습니다. 조금 못 미쳤는데 딱 당선되는 그 비율 정도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같이 출마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선거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놓고 결과를 놓고 얘기할 때는 부울경 40%를 당선권으로 이렇게 칩니다.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40%를 넘으면 당선될 수 있다. 지금 18%, 20%면 떨어졌네. 지금은 너무 적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에 힘입어서 18년 지방선거 때 사상 최고로 부울경에서도 거의 삭설을 하다시피 자치단체장까지, 그렇죠. 광역까지 다 광역은 다 먹고 하여튼 거의 삭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2016년 총선 때보다는 또 살짝 저조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또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부분으로 문 대통령이 또 수시로 방문했거든요. 그렇죠. PK를 선거 앞두고 수시로 방문하고 PK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조했는데 이렇게 그만큼 이제 만족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4.7 재보선이 사실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렇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죠. 압승을 거뒀죠. 그때는 가덕도 신공항도 이제 특별법까지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울경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민주당이 이제 우리도 동진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찰나에 지금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쉽게 말하면 동진
정책을 펼친 결과 예, 예, 앞으로 이제 쭉쭉 올라갈지 아니면 또 여기서 이제 서로 한개 그렇죠, 차단될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죠. 매주 타는 버스 이래서 8주 동안 프로젝트 메타버스 첫 방문지로 PK를 선택한 것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조금 전에 하신 대로 부산, 울산, 경남 지사가 시장지사가 지금 민주당이죠. 근데 원래는 부산은 부산은 보선에서 바뀌었죠. 부산은 이제 오거돈 시장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래도 근데 또 경남도 없습니다. 경남도 지금 김경수 지사가 또 구속된 상태. 없죠. 그리고 울산만 남은 어쨌든 4년 전 그러니까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도지사직을 다 가져갔는데 시장을.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런 상태에 이재명 지지율이 한 이 정도에 머물다면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 민주당 지지율이 18.4 이렇다면은 아마 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의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추세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추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지금까지 이 노무현, 문재인 이 두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된 것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민주당에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TK 후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동이죠. 경북 안동인데 그렇다고 TK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여파도 있고 해서 그 전에 문재인 후보가 부울경에서 40% 받았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20% 초반 이재명 그렇게 받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표심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놓고 볼 때는 과거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PK 후보였고 PK에서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지지율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만 놓고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노무현 후보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득표율이. 예. 그래서 결국은 부산, 울산,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 민심, DB졌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하겠네요. 이번에도 또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야 일당 제2당에서는 부울경 후보가 안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 부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 8조간 메타버스 프로젝트 해서 오늘 출발하면서 국민 보고대 이것도 막 가지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금요일에 선출됐죠. 오늘 그렇죠. 금요일인데 일주일째 선대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면 후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장악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오늘도 김종인 원래 밀당의 고수 아닙니까? 밀고 당기기 항상 정권 다오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허수아비 하러 선대위는 안 갈 거다. 그러면서 중진 물갈이로 욕을 했는데 그 전에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아싸리판 그러고 떠났죠. 네, 그랬죠. 결과적으로 다시 아싸리판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허수아비 하러 가지 않겠다면서 뭐 정권을 달라는 정권도 소용없다는 얘기 말은 했지만 사실상 정권을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진들 다 쳐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쳐내기도 상당히 지금 조금 부담이 있죠. 부담스러운 국면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을 쳐내면 또 원점에서 또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준석도 얼마나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포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최대의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딜레마인데 윤석열 후보가 일단 초반 기선은 마냥 끌려가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수석 대변인하고 대변인을 또
이쪽에서 김병민 원래 캠프 대변인 그렇죠. 했죠. 예, 예. 또 누굽니까? 이양수. 예, 이양수 의원 수석 대변인이죠. 예. 그럼 우선 최측근 인사들을 임명하는 걸 보면 좀 마냥 끌려가지는 않겠다 그런 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는 것이 김종인이 지금 윤석열의 비서실장을 갈아치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원래 장제원을 윤석열은 선호를 했는데 네네네. 장제원 김종인이 보고 안 해. 장제원 안 돼. 아웃. 이렇게 해서 장제원이 그 전에 김종인을 향해서 노회한 정치 기술자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종인이 장제원에게 안철수 고봉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뭐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있는 이상 장제원 네. 의원이 선대위에서 뭐 두드러지는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워낙 또 구원이라면 구원이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장제원 의원이 당내 최대 비태 소력이었습니다. 그때 조경태 의원도 그랬지만 장제원이 그때 당시에 뭐 김종인 위원장 나이도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뭐 막말을 하다시피 저격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 뭐 내부 총질이니 내부 총질이 아니니 이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신임은 확실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안착할 때 총괄 캠프 그렇죠. 상황실장을 했죠. 총괄 캠프 상황실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아들 문제 때문에 물러났지만은 물러나고 난 이후에도 측근들 말을 들어보면 윤 후보가 지금 후보죠. 윤 후보가 일이 있을 때 무슨 뭐 고민이 있을 때는 꼭 장 의원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비선이었네. 그 장 의원을 찾아가지고 장 의원한테 이런저런 장 의원이 또 이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순발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마 윤 후보한테 상당히 어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저 후보 경선 때도 방송 토론 등에서도 장 의원이 상당한 조언을 하고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엄청 친합니다. 아, 그래요? 둘이 형님 동생하면서 장 의원은 사석에서 성도형, 성도형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 윤 후보 대선 끝나고 할 때까지는 뭐 장 의원하고 주변에서는 또 뭐 장 의원이 밀려가지고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하는데 아마 끝날 때까지는 그런 일은 뭐 서로 티격결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권력 다툼을 하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역시 여의도 이 정치 현장에서 취재를 하니 이런 이야기 저는 이제 장제원 그 의원 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친한 권성동 그 의원은 결국 윤석열 캠프에서도 장제원 자리를 이어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 의원이 또 이제 이번에 비서실장 얘기가 내부적으로 뭐 있었을 때도 장 의원이 속으로 망설였다고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또 아들 문제. 왜냐면 아들 문제 여운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지금 구속됐죠. 그러니까 자기도 만약에 자기가 지금 비서실장 자리에 가면 이게 그 이야기가 다시 또 윤 후보한테 끼칠 영향이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다시 나오고 또 윤 후보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첫 인선이 만약에 구설에 오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이거 힘겨루기에서 오히려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장제원을 김종인이 비토를 해서 권성동으로 갔는데 권성동은 김종인이 오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권성동은 이 비대위 위원장 할 때 권성동을 복당을 시켰죠. 김종인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반감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권성동을 윤석열이 비서실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김종인에게 호락호락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봤지만 어쨌든 장제원 카드를 비토를 한 것은 김종인이 일일이 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종인이 이렇게 본인이 자리를 막 그 정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그 당내 사람들을 파리 때 자리 사냥꾼,
하이에나 이거 이준석이 한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거강꾼 이것도 이준석이 한 말인데 이렇게 그 당내 사람들이 당내 중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파리 때 그러면 본인이 파리 때 다 쫓아내고 본인이 거기 안 들으면 왕파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금배지들 지금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이런 취급받는 사람들은. 아니 파리 때 하이에나 네. 뭐 자리 사냥꾼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제가 몇몇 현역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자기는 김종인 김위원장 자기는 뭐 어디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리고 이준석 자기가 언제 저 대표됐다고 지금 현역 의원들을 이 모양으로 지금 저 대접하느냐 이런 불만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최근 경선 후에 뭐 2030 탈당이 뭐 몇 명이 했니? 뭐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러니까 김재원 그 최고랑 뭐 티격태격할 때 이걸 당 대표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하려는 절대 오히려 야 그런 거는 우리 내부 사정이니까 당신들 좀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방송에 나와서도 그랬죠. 방송에 나와서 싸우고 했는데 이 만약 아버지가 집안에 잔치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이제 아들 집을 몇 평짜리 뭐 사줘야 되나 전세를 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안 싸움을 하다가 둘이서 티격태격 하다가 동네에 스피커 틀어놓고 이제 야 우리 이렇게 싸운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니까 내가 올리 네가 뭐 그러니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러면 자식들은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이준석 대표를 소환. 일종의 탄핵이지 않습니까?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까지는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거 말솜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이 됐는데 지금 막상 이제 제1야당 그 대한민국 제1야당 아닙니까? 이걸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경륜이라든가 뭐 경험 부족하고 또 연륜 부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저 비서실장 서범수 비서실장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그 이준석 그 소환 뭐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제 서범수가 역할을 하고 이준석을 좀 고쳐서 다시 쓰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또 분위기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기회에 퇴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좀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당의 데미지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시간 없죠. 그러면 또 비대위를 비대위원장을 또 해야 됩니다. 비대위원장 안 하고 어차피 저희 후보가 당은 당규상에 당무를 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당 대표 겸임해서 그냥 해도 될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준석 리스크가 여기 대선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대선에서 거의 승리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이 되죠. 여당이 되는데 이준석은 여당 대표로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여석은 100대 180입니다. 이 극심한 요소에 대해서 정말 여당 집권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력도 발휘하고 뭐 이거 통합 능력, 뭐 조정력 이거 정말 발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도 저는 아찔해요. 이준석이 집권 여당 대표로 100대 180 국회를 이끌어간다. 이준석 대표가 근래에 보여준 정치력을 볼 때는 여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180석 되는 야당. 그 맞붙어가 지금 뭐 불과 100여 석인데 쉽지는 않겠죠. 송영길과 이렇게 서로 만나서 토론회 하는 걸 봐도 거의 뭐 모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송영길 대표하고 토론할 때 저도 지켜봤는데 정확하게 진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쿡 찍었을 때 확 반드시 치고 나가야 할 대목에 이준석 대표가 좀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이준석 대표 말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충분히 더 세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워낙 달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딸리는 거죠.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경력이 좀 일천하고 뭐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저도 국민의힘 게시판 안에 들어가 봤는데 한 소환 이걸로 이 검색어를 치면은 한 1000개 정도가 떠요. 1000개 가까이 뜹니다. 이거는 책임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만들었죠. 일반 국민 그렇죠. 여러 곳에 예, 졌는데 이 책임 당원들이 뿔난 겁니다. 지금 뿔이 난 거예요. 이준석이 본인이 이 정도 되면 2선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김종인을 앞세워서 본인은 뒤에서 김종인에게 정권 줘라 하고 뭐 사무총장에는 사무총장 자가 시켜놨으니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뭐 건영세가 좋겠다고 선대본부장 건영세가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 끼어드니까 지금 책임당원들이 뿔난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자기는 본인은 상임선대위원장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네. 상임선대위원장 당연직을 맡는다고 얘기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려면 내보다 높은 자리 갈 수밖에 없다. 예, 그 이야기했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는 얘기라고 꼭 할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자리를 입도선명했어요. 그 후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뭐 김종인, 뭐 조공을 바쳐서라도 모셔야 된다.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결국은 좀 탈이 났다. 책임 당원들을 뿔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지 윤석열도 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선대위가 다 돼 있으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메타버스 프로젝트 해서 오늘 출발해서 부울경부터 8주 동안 전국을 훑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경선 캠프도 사실상 해체된 상태죠. 그리고 대선 캠프는 아직 발족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 예.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 구성 과정만 놓고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많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출발할 때는 민주당이 좀 힘들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불복하는 듯한 네. 인상도 풍기고 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송영길 대표가 뭐 정치 경력도 있고 하니까 말끔하게 많이 이끌었죠. 그렇죠.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측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복할 이런 그 분위기 있을 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그렇죠. 쪽으로.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 안착에 역할을 했는데 비교가 되네. 그러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지금 분란을 뭐 자초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다스리고 보듬고 가야 될 형편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경륜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뭔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오히려 대선판에 플러스가 되는데 이준석은 마이너스가 되는 리스크가 되는. 송영길 대표는 당시에 친문 진영에도 욕을 들으면서도 그렇죠. 그때 뭐 후보 보호하기. 하여튼 좀 얘기를 좀 기억이 안 나는 얘기를 좀 세게 했었거든요. 뭐 경선 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때도 계속 이재명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그때 이심, 송심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다. 자, 그래서 당 대표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고 있고 또 송영길은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이재명에게. 또 하나 짚어볼 게 이해찬과 김종인 두 사람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지금 조용하게 아직 조용하게 이재명을 도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지금 나서서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간딱불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15일 날 김종인 대규모 출판 기념회 하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광고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죠. 신문 전면 국제신문 전면 하면은 지금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돈 금액이 전면 광고하면 전면 광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중앙일간지에 몇 번을 했고 거기 무슨 책 발간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 금태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일 날 대대적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이것이 원래는 10월 달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후보가 확정되고 난 이후 15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 상당히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방선거
공천권 나중에 뭐 해서 공천 출세우기 아니냐, 뭐 인수위도 본인이 하려고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김종인 리스크도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대규모로 출판 기념회를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은퇴한 지가 언제입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일종의 활약과시죠. 활약과시. 일종의 활약과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1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뭐 사실상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출판기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할 정도로 대대적인 출판 기념회를 하면 김 위원장이 말했네, 이준석 대표가 말했나요? 거기는 또 파리대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와, 거기는 그냥 그냥 뭐 난지도처럼 이렇게 파리대가 몰려들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뭐 편집위원입니까? 발간위원. 발간위원장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제3지대를 뭐 어떻게 뭐 결집하겠다는 그런 뭐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금태섭 전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발간위원장이 왜 필요하고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간위원들도 발간위원장 있고 발간위원들 있고 뭐 쪽에서 뭐 조직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거기에 그러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대선판에서 저는 가장 그 문제가 된다는 게 대선판에서 윤석열 후보를 막 띄워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날 행사장은 김종인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후보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가야 되죠. 그러면 이 지금 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김종인이 다 맡게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 식이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다들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자리 다툼도 하고 특히 이 무슨 뭐 왕팔이니 뭐 그 자리 사냥꾼이니 하이에나 뭐 이런 막 그 공격을 하고 하면서 그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갤럽 조사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 8% 앞섰는데 오늘 2%포인트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내려가고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갈 때 빨리 이 진영을 갖춰서 다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 이재명의 메타버스는 벌써 부울경 돌고 전국 한 바퀴 도는데 여기서는 출발도 하지 못하고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김경국 기자가 들려준 이야기도 뭐 비선 장제원을 그 앉히지 못한 비서실장으로도 앉히지 못한 이런 까닭 김종인과의 구원 절대 김종인이 총괄로 있으면은 선대위원장 하면은 장제원 같은 사람 장제원뿐이 아니에요. 주호영도 그때 이 마지막에 그 국민의힘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모시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에 완전히 토라져가지고 이번에 조호영을 절대 다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막 날아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도 취재할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선 때보다. 근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가 빨리 중심을 잡든가 아니면 이 대표가 중심을 잡도록 주변에서 강제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내보내든가 빨리 무슨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최장기 야당 출입 기자 김경국 선임 기자의 현장 취재기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